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당초 오늘까지 수도권에 내려졌던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입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사정을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숫자가 50명대, 30명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현재 방역이 잘 되어 있고 검사를 원하면 또는 추적이 가능해서 환자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60명 나올 수도 있고 연결고리를 잘 못 찾는 경우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나오는 확진자분들이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이 치명률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것이 걱정될 뿐이지 네. 실제로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환자의 약 5분의 1 또는 4분의 1은 증상이 전혀 없이 2, 3주 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행히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숫자에 놀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유행이 올 수 있는 9월, 10월, 11월을 대비해서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지속적으로 그걸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확산하는 양상을 좀 보면은 어떤 집단 감염이 학원이나 콜센터, 교회, 스포츠 시설까지 이렇게 옮겨붙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냐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들었던 또 유언비어가 있었죠. S타입 있고 V타입 있고 예, G타입 있는데 유럽에서 온 것이 더 확산이 빨라져서 네네, 대유행이 올 맞습니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 말씀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재생산율, R0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표기로 R0이라고 써 있는 재확산율은 일반적으로 2.5명 또는 3명 정도로 속도는 그 정도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4월 말에 그 0.3 정도로 떨어졌고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0명 정도 나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낮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러스의 특성상 한 사람이 3명 정도 또는 그 이상 밀접이라든지 개인 방역이 안 됐을 때 옮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막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보다도 방역 당국에서 연결고리를 잘 찾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또 하나는 깜깜이 감염 사태가 9%를 넘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작된 곳은 알아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알지만 저쪽에서 또 다른 시작되는데 예.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고령층에서의 확진자 증가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새 거의 10배가 늘었습니다. 13명에서 134명이 됐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치명률의 상승과 이게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명 피해 가능성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을 정한 것도 사람이 정하는 거거든요. 하루 확진자 50명 이내, 그다음에 우리 연결고리를 못 찾는 감염 5% 이내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우리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환자분을 입원시키고 치명률을 줄일 수 있으면서 또 방역의 역학조사의 현재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50명 이내라고 하지만 거기 30분, 40분이 전부 다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인 경우라고 하면은 네. 그분들은 최근에도 이제 특정 지역에 계셨던 분이 이제 딱 한 명, 청정 지역이든 한 지역에 한 명 입원하셨다고 미국에서 들어오셨던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격리 해제에서 나가거든요. 그럼 무슨 치료를 받았냐? 열 재고, 생징후 확인하고 2주간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격리됐죠. 예. 그렇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지만 급격히 변화할 수가 있고 네, 네. 하루 이틀 상에도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방문 판매로 시작됐던 부분, 어르신들의 그 운동시설 이런 부분,
앞으로도 좀 더 더워지고 또 어르신들 쉼터 중에서 그 냉방 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2월, 3월 중에 종교 시설이라든지 고위험 시설을 우리가 전수조사, 우리가 정신건강의학 관련된 의료시설, 예. 요양시설을 전수조사를 빠르게 시작하면서 확진자를 찾고 환자를 분리하면서 치명을 낮췄던 것처럼 앞으로 6, 7, 8, 9월 중순까지 더워질 때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분류와 환자 치료를 빠르게 진행해서 치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신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깜깜이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백신과 예. 그리고 적절한 치료제, 적절한 가격에 예. 쉽게 처방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인데 우리에겐 둘 다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층에서의 조용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로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사실 그것은 경제 활동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학교를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와 사회적 흐름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치명률이 올라가는 60, 70, 80대, 90대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깜깜이 감염을 끊기 위해서는 사회에서는 생활 방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네.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의 어느 정도의 강도를 둔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지만 제가 젊은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 30대, 40대 젊은 분들 특별히 증상도 없고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4주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었죠. 네네. 다 잊었습니다. 또 며칠 사이에. 실제로 그렇지만 이러한 염증 반응들이 20, 30, 40대의 젊은 분들에게 2, 3, 4년 뒤에 어떠한 질환으로 연계될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 따라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앞으로 이제 냉방이 잘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는 네.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마스크 쓰는 것을 생활화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발병되진 않더라도 노출을 되는 기회를 끊어서 깜깜이 감염을 줄이는 동시에 20, 30, 40대의 젊은 분들이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코로나19의 잠복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한 암이라든지 기타 다른 염증으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의 증가 등이 어떻게든 연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초기에도 가장 좀 위험한 장소로 꼽혔던 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좀 왕래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위험군으로 꼽혔었는데 지금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일주 전에 다녀갔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역학조사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저는 이제 어떤 확진을 받으신 분이나 또는 그것에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낙인 찍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역학조사를 위한 편의를 위한 어떤 숫자와 날짜의 개념이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분이 6월 2일에 기침 등 상부호흡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이 장례식장에 2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한 100여 분 정도 되고 같은 시간에 밀접 접촉하셨던 분은 1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어떠한 연유였는지 증상 등으로 됐겠죠. 6월 10일에 대학병원의 선별제를 방문하셔서 이제 확진 진료를 받고 역학조사를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한 그 의료기관이잖아요. 예.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장례식장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써야 됩니다. 최근에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이 있었습니까? 예라고 하면은 분리돼서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니오라고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선별적으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올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저희 지인이나 또는 네.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가족분들의 경조사에 지금 거의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부고를 받았을 때도 오지 마라.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일하신 분들 다 같은 계에 있기 때문에 오지 마라. 결혼식 같은 경우도 작은 결혼식 또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조사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참여를 하지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프면 3, 4일 쉬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는 것들. 예. 앞으로도 경조사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이분의 이런 역학조사로 진행돼서 뭐 대규모 발병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의 부속 장례식장에서 다 환자를 선별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다만 이분의 가족, 그리고 이분의 직장을 같이 다녔던 분들은 빠르게 검사에 참여하셔서 그 연결고리를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경기도는 이제 28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그러니까 2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장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협조 또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뭐 시장님, 도지사 등은 본인이 하는 결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의 결정상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장에서의 준수상 분명히 우리 그 사용기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서로 똑같이 방역을 지켜줘야 사업장 폐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매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으로서 본인과 본인 외에 불특정 다수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2주가 연장한다는 것이 뭐 특별한 거 아니지 생활 속 박영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고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는 그것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초대로라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오늘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금 정부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무기한 연기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은 이미 종료한 지가 오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임하는 분들에서 이제 갭이 조금씩 벌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게요.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6월 달에는 딱 하루만 이제 선별진료소에 들어가게 돼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을 늘렸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늘려서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진이 위험해서 가능하면 선별진료소에 보내지 않는 거에서 자발도 받고 더 많은 인원을 넣어서 장기전으로 가는 반면에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쪽에서는 국민이 실제로 체득하고 얼마나 체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고강도 여론조사. 우리가 최근에 선거를 마쳤는데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연령대별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른 언론, 빠른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이는 국민은 사실 지금 연합뉴스를 보시는 시청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못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뭐 먹고 놀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예. 여론조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의료기관은 제가 일하는 의료기관 외에도 대규모 유행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고 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대구 경북처럼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병상 늘리고 준비했거든요. 예. 하지만 학교 그리고 20, 30, 40대, 50대 그리고 휴가를 앞두고 있는 이런 많은 직장에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과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국회라든지 또는 보건당국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음성으로 이제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혼선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확진 여부를 일단 저희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기 전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서울시 소재 대형 실내 놀이기구에서 확진됐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마도 검체 오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체 오염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은 지금 한 지역에 한 지방에 지금 이제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예. 오후 3시경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 경우에는 확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이 PCR이라고 하는 검사 자체가 아주 미량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큼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100을 넘으면 양성이라 하자고 정했습니다. 네, 죄송한 표현을 이만큼의 남자 아나운서 앵커님께서 이만큼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50번 검사를 해서 증폭을 해서 1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저는 2번 만에 100을 넘기 때문에 양성이 되죠. 예. 근데 우리 코로나19 우리 검체를 검사할 때 36번의 중복 검사를 했을 때 그 이전에 나오면 양성으로 봅니다. 근데 38번이나 40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될까요? 아, 예. 그래서 노출이 됐고 첫 번째 기관의 신뢰도가 높다고 하면 그 2명의 학생인 경우는 양성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병원하고 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정비원에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이 2명은 학교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확진한 준하는 왜냐하면 이 과한 것이 덜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14일을 다 채우진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경우에는 확진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